비가 쏟아졌다. 3년 전, 그날의 서울은 모든 색을 잃은 무채색의 도시였다. 최고급 호텔, 더 팰리스의 호화로운 황금빛 캐노피 아래, 강지윤은 값비싼 실크 드레스가 차가운 빗물에 속수무책으로 젖어드는 것도 잊은 채 망연자실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최민호가 서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태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남자. 그는 방금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말을 내뱉었다.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 지훈아. 그의 목소리는 늦가을 빗소리보다 더 차가웠다. 최고급 맞춤 슈트 위로 받쳐든 검은 우산 속 그의 얼굴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마치 성가신 서류 한 장을 처리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우리 집안과 너희 집안. 애초에 급이 맞지 않았어.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진 것도 안타깝지만 그게 내 책임이나 우리 가문의 책임은 아니잖아.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굴욕감과 절망감이 뒤엉켜 그녀의 목을 틀어막았다. 민호 씨, 제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약혼했잖아요.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 하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참하게 흩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와 차가운 빗물과 하나가 되었다. 최민호는 경멸이 스민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 지훈아,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손목을 들어 파텍 필립 시계를 힐끗 보았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약속 상대를 떠올리는 듯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사라졌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야. 네가 나에게 그리고 태산에 더 이상 어떤 이득도 줄 수 없게 됐다고. 그는 지훈을 마치 길가에 버려진 인형처럼 캐노피 밖에 거센 빗속으로 가볍게 밀어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채 균형을 잃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무너졌다. 무릎이 깨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최민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를 태우고 빗줄기를 가르며 무정하게 사라졌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뼈까지 스미는 한기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죽었다. 빗속에서 절망하며 울부짖던 순진하고 연약했던 여자는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묻혔다. 대신 얼음과 강철로 빚어진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다. 굴욕은 분노를 넘어 생존을 위한 독한 연료가 되었고 처절한 절망은 그녀를 보호할 가장 견고한 갑옷이 되었다. 그녀는 그 빗속에서 맹세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그녀는 짓밟힌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난 3년은 문자 그대로 전쟁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작은 회사를 정리하며 빚을 청산하고 뉴욕 월스트리트의 가장 치열한 투자은행에서 밤낮 없이 자신을 몰아붙였다. 잠은 사치였고 감정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다. 그녀는 숫자의 행간을 꿰뚫어보고 시장의 흐름을 읽었으며 누구보다 냉혹하고 정확하게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독사, 얼음 여왕, 마녀 같은 별명들이 붙었지만 지우는 단 한 번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서울 GFC 강남 파이낸스 센터 40층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대표 사무실. 이곳이 강지윤의 왕국이었다.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소재로 마감된 사무실은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정돈되어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녀는 3년 전 빗속의 그 초라한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강지윤 대표. 대한민국 벤처 캐피탈 업계의 마이다스의 손. 그녀가 투자한 스타트업은 3년 내에 유니콘 기업이 되거나 천문학적인 수익률로 엑시트했다. 그녀의 결정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수천억의 자금을 움직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의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깊은 심연과도 같았다. 사무실은 그녀의 성격처럼 빈틈이 없었다. 최고급 원목 책상 위에는 그녀가 직접 서명할 서류철 몇 개와 최신형 터미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거대한 미디어 월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붉고 푸른 빛을 발하며 흘러가고 있었다. 이 방은 서울의 금융심장부를 조종하는 최첨단 관제탑이었다. 다음 안건. 그녀의 목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의 복잡한 재무제표와 임상 실험 데이터가 떠 있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로 구성된 그녀의 핵심 팀원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바짝 긴장한 채였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에서 누구의 실수도 아주 작은 변명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터의 행간을 그 너머의 진실을 읽었다. 3분기 RD 비용이 예상치를 15% 초과했군. 김 팀장. 그녀의 시선이 재무분석 팀장에게 향했다. 이 변동성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지? 단순한 비용 누수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회계 조작의 징후인가? 그녀의 질문은 항상 핵심을 찔렀고 모호한 답변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버드 MBA 출신의 유능한 김 팀장이었지만 그녀의 얼음장 같은 지적 앞에서는 늘 땀을 닦아야 했다. 그것은 임상 3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추가 비용이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준비한 답변을 간신히 내뱉으며 추가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지우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회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그녀의 개인 비서인 윤 비서가 회의실 규정을 어기고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지윤의 귓가에 속삭이는 대신 그녀의 규칙대로 소리 없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지윤은 잠시 미간을 좁혔다. 회의 중 보고는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5년간 그녀를 보좌한 윤 비서는 그녀의 규칙을 깰 만큼 무모하지 않았다. 그것은 즉시 확인해야 할 지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뜻이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내일의 주요 미팅 일정과 함께 긴급 방문 요청 리스트가 붉은색으로 깜박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리스트의 세 번째 줄에 그녀의 시간을, 아니, 그녀의 심장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만든 이름이 있었다. 태산전자 신사업부 최민호 상무. 3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이름. 아니, 잊기 위해, 그 기억을 짓밟기 위해 자신을 이토록 혹사시켰던 바로 그 이름. 순간 그녀의 귓가에 3년 전 그날의 거센 빗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때리는 감각, 뼛속까지 스며들던 그날의 한기.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의 차가운 금속 테두리를 미세하게 쓸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침묵에 고정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디즈우라, 디루얼, 드리얼토. 영혼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팀장,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아직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그녀는 완벽하게 현재로 돌아와 있었다. 과거의 유령 따위가 지금의 그녀를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대표 강지윤을 흔들 수는 없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최민호, 그 이름이 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일까? 태산그룹,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거대 기업. 하지만 지우는 이미 그들의 내부 사정이 겉보기와 달리 심각하게 골마 터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망은 국정원보다 빠르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그들은 자금이 필요했고 그것도 아주 절박했다. 그리고 그들은 감히 마이다스의 손인 그녀에게 3년 전 자신들이 버렸던 그녀에게 손을 내밀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블릿을 윤 비서에게 돌려주었다. 이 요청, 표준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윤 비서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표준 절차란 태산그룹 같은 초일류 대기업의 상무라 할지라도 다른 모든 무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처럼 1층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지정된 미팅 라운지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VIP 의전실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다. 하지만 대표님, 태산그룹입니다. 최 회장님의 아들인 최민호 상무가 직접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하자 지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원칙은 모든 파트너 후보에게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예외는 없어요. 태산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내 말 이해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재차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윤 비서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이름값에 기대어 특별 대우를 받으려 했던 그들의 오만함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세상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지우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자, 김 팀장, 3분기 RD 비용 다시 설명해 보지. 이번엔 변명 말고 사실을 말해.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뒤 지우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어느덧 해가 지고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3년 전 그녀는 저 화려한 불빛 중 단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차가운 빛 속에 버려졌다. 그녀는 이제 그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차가운 유리를 짚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냉정하고 강인한 CEO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그날의 폭풍우가 여전히 희미하게 몰아치고 있었다. 최민호, 그 남자가 감히 제 발로 그녀의 성에, 그녀의 영역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미팅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망령이 현재의 그녀에게 보내는 오만한 도전장이었다. 그녀는 이것을 복수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다. 복수는 격렬하고
통제되지 않는 감정적인 단어였다. 지금 그녀가 하려는 것은 철저하고 냉정한 비즈니스적 판단이자 과거에 대한 완벽한 청산이었다. 그는 3년 전 그녀의 비즈니스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그녀가 그의 비즈니스적 가치를 평가할 차례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가치는 처참할 정도로 형편없다는 것을. 지윤의 입가에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가 희미하게 스쳤다. 3년 전의 그날, 빗속에서 울던 여자는 분명히 죽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폭풍 그 자체가 된 강지윤이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그 오만하고 잔인했던 남자가 1층 로비에서 다른 평범한 방문객들 틈에 섞여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문득 궁금해졌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윤 비서를 연결했다. 윤 비서, 내일 오전 10시 태산전자 미팅. 내가 직접 들어가지. 윤 비서가 놀라는 기색이 수화기 너머로 느껴졌다. 장소는 7번 미팅 라운지로. 7번 미팅 라운지는 1층 로비와 가장 가깝고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외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가장 개방적이고 소음이 많은 곳이었다. VIP를 위한 방이 절대 아니었다. 그리고 로비 보안팀의 정확히 전에 표준 절차를 철저히 지키라고 신원 확인, 방문 목적 확인, 그리고 지정된 구역 외에는 절대 이동 불가. 알겠지. 그녀의 지시는 명료했다. 전화를 끄는 지유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3년 전의 그날, 그 빗속에서 자신에게 했던 맹세를 떠올렸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를 짓밟은 모든 것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설 거야. 그리고 그녀는 해냈다. 이제 그녀는 그가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태산전자의 자료를 펼쳤다. 그녀의 정보팀이 이미 완벽하게 분석해 놓은 데이터는 처참했다. 과도한 부채 비율, 바닥난 현금 흐름, 정체된 기술 경쟁력, 모든 것이 붉은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최민호는 침몰하는 배의 선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구명보트를 구걸하러 오는 것이었다. 3년 전, 그는 그녀를 버렸다. 내일, 그녀는 그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냉정한 숫자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다음 날 오전 9시 45분, GFC 로비는 전 세계의 야망이 응축된 듯한 긴장감과 활기로 넘쳐났다. 완벽하게 광을 낸 대리석 바닥은 그 위를 오가는 값비싼 구두 소리를 명료하게 반사했다. 최민호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불쾌감과 초조함을 애써 감추며 로비 중앙을 가로질렀다. 그의 이탈리아제 실크 넥타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목을 조이는 듯했고 완벽하게 다려진 맞춤 슈트조차 이 거대한 금융의 성체 앞에서는 한낱종이 갑옷처럼 느껴졌다. 그는 태산그룹의 후계자였다.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레드 카펫이 깔렸고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당연히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되어 최고급 응접실에서 향기로운 커피를 대접받으며 그들의 대표를 기다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거대한 스크린 패널 뒤에 앉은 감정 없는 표정의 안내 데스크 직원뿐이었다. 직원은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방문 목적과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민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여자가 감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제게 3세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산전자의 최민호 상무입니다. 강지훈 대표님과 십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태산과 강지훈 대표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상대가 즉시 당황하며 사과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을 몇 번 두드려 보더니 여전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답했다. 최민호 상무님, 십시 7번 미팅 라운지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그녀는 최민호에게 임시 방문증 하나를 내밀었다. 저쪽 게이트를 통과하셔서 좌측의 공용 미팅 라운지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공용 라운지. 최민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다. 그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지금 태산그룹의 최민호를 저기 저 잡상인들 같은 사람들 틈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까? 당장 강 대표 연결해요. 이건 무슨 결례야?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칠 뻔했다. 그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지훈이 훈련시킨 그대로의 완벽한 표준 절차를 따랐다. 죄송합니다만 상무님,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모든 파트너 후보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다른 일정 중이십니다. 라운지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직원의 말은 이곳에서는 태산이라는 이름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최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짓이었다. 그는 지금 돈을 빌리러 오늘의 입장이었다. 이토록 치욕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태산전자의 자금난은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직원을 한번 쏘아붙인 뒤 살기등등한 걸음으로 공용 미팅 라운지를 향해 걸어갔다. 라운지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벤처기업의 젊은 CEO들, 기술자들, 마케터들이 저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초조하게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기는 희망과 절박함, 그리고 값싼 커피 향으로 뒤엉켜 있었다. 최민호는 이 모든 광경이 역겨웠다. 그는 감히 자신을 이런 부류들과 같은 취급을 한 강지윤이라는 여자에 대한 분노로 몸을 떨었다. 감히 나를. 그는 가장 구석진 자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억지로 몸을 구겨 넣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 만약 재계의 누군가가 태산의 후계자가 벤처 캐피탈 로비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본다면 그 즉시 태산의 위기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터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직 시간만을 확인했다. 9시 55분, 10시 정각이 되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10시 5분, 10시 10분, 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가 당장이라도 일어나 이 모욕적인 장소를 박차고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로비 중앙의 엘리베이터 구역에서 미세한 소란과 함께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강지윤이 나타났다. 그녀는 톰 포드의 날카로운 검은색 팬츠 슈트를 입고 있었고 굽 높은 스틸레토 힐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얼음 조각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마치 그림자처럼 핵심 임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빈틈없는 대형을 이루며 그녀를 호위했다. 그녀는 여왕의 행차처럼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2층의 전략 회의실로 향하는 전용 에스컬레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최민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본 것은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얼음장 같은 권위를 내뿜는 서울 금융계를 호령하는 마이다스의 손뿐이었다. 저 여자가 바로 그가 오늘 돈을 구걸해야 할 상대. 강지훈 대표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다. 저렇게 강력한 존재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의 오만한 머리가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다. 그 순간 지훈이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공용 라운지를 무심하게 훑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는 최민호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다.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다. 찰나였다. 최민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 눈, 3년 전, 빗속에서 절망과 원망에 가득 차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 하지만 지금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아니,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혹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 차가운 시선이 그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지훈.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믿을 수가 없었다. 3년 전 자신이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비즈니스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버렸던 그 여자. 빗속에서 울며 매달리던 그 연약하고 순진했던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사의 수장이 되어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지훈의 시선은 그에게 1초도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다시 정면을 바라보고는 에스컬레이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완벽한 통제력과 냉정한 아우라는 최민호가 알던 강지훈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지금껏 쌓아올린 세계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에 휩싸였다. 어떻게, 저 여자가 어떻게 저 자리에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하지만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식은땀이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했다. 3년 전, 그는 그녀의 가치를 매겨버렸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의 존재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해버렸다. 그가 그녀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그녀의 모습이 2층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최민호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이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안내 데스크의 스피커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산전자, 최민호 상무님, 7번 미팅 라운지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호명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그의 귓전을 때렸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게 했고 자신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확인시킨 뒤에야 그를 가장 낮고 공개적인 장소로 불러들인 것이었다. 최민호는 로봇처럼 뻣뻣하게 일어섰다. 라운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호명된 태산전자의 상무를 힐끗거렸다.
그는 그들의 동정, 어린,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견뎌내며 7번 미팅 라운지를 향해 걸었다. 7번 방은 지윤이 의도한 대로 로비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통유리 벽으로 된 작은 어항 같은 공간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과 긴 테이블뿐.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심지어 그를 직접 맞이하지도 않을 작정이었다. 최민호는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어 풀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태산이 무너지면 그도 끝이었다. 그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통유리 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로비를 노려보며 이 굴욕적인 게임의 다음 수를 기다렸다. 그날 밤 강지윤은 한남동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녀의 집은 GFC 40층의 사무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최소한의 가구, 완벽한 직선과 모노톤의 색감, 그리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정적.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의 야경은 마치 그녀의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처럼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또 다른 데이터의 집합처럼 무미건조하게 비칠 뿐이었다. 그녀는 어깨를 짓누르던 톰 포드 슈트 재킷을 벗어 던졌다. 갑옷을 벗어낸 기분이었다. 최민호와의 그 찰나의 마주침은 3년간 굳건히 닫아두었던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미세하게 뒤흔들었다. 로비에서 본 그의 얼굴, 당혹감, 분노, 그리고 경악, 그녀가 3년 내내 상상했던 그 표정이었지만 막상 실제로 확인하자 통쾌함 대신 씁쓸한 재의 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그녀는 침실 옆에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수백 벌의 완벽한 슈트와 드레스가 진열된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안쪽의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나 금괴가 아닌 낡고 해진 작은 가죽 동전 지갑 하나가 들어 있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듯 이사하던 날,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현금 몇 장을 털어 그녀에게 쥐어준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트레스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우는 차가운 금고에서 그 동전 지갑을 꺼냈다. 손때 묻은 가죽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잊고 있던 기억들을 날카롭게 찔러왔다. 그녀는 애써 그 기억들을 외면하려 했지만 오늘 최민호의 등장은 그 댐에 균열을 냈다. 둑을 무너뜨리고 쏟아져 들어오는 과거의 기억은 3년 전 그 빗속의 밤으로 그녀를 거칠게 끌고 갔다. 최민호에게 버림받은 그날, 비극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산그룹은 약혼 파기와 동시에 아버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고 하청 계약을 파기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살인이었다. 거래처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은행은 즉시 대출금을 회수했다. 아버지는 평생 일군 회사가 눈앞에서 공중분해되는 것을 보며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쫓겨나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신림동의 축축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밀려났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벽지를 타고 빗물이 스며들었다. 지우는 아버지가 밤마다 거친 기침을 토해내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어제까지 태상그룹의 며느리가 될 아이라며 부러워하던 친척들은
냉담하게 전화를 끊었고 친구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피했다. 굴욕은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을 남긴 채 그녀의 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텅 빈 빈소에서 지우는 3일 밤낮을 울었다. 그리고 눈물이 마른 마지막 날, 그녀는 깨달았다. 순진한 믿음, 사랑, 자비 같은 것들은 이 잔인한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돈과 힘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그리고 그 낡은 동전 지갑을 붙들고 맹세했다. 다시는 결코 그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고. 그녀 자신을,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모욕한 자들보다 몇 배는 더 강하고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그 맹세가 그녀를 뉴욕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동전 지갑 속 5만 원짜리 한 장을 부적처럼 품고 편도 티켓을 끊었.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그녀는 자신을 갈아 넣었다. 하루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에너지 바로 끼니를 때웠다. 그녀는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사보다 더 지독해져야 했다. 그녀는 숫자에 울고 웃는 괴물들 사이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이성으로만 움직이는 가장 완벽한 포식자가 되었다. 그렇게 3년, 그녀는 이노베이트 캐피탈이라는 자신의 성을 세우고 승리자가 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늘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남자가 자신의 성문 앞에 돈을 구걸하러 왔다. 지우는 낡은 동전 지갑을 다시 금고에 넣고 굳게 잠갔다. 그녀의 눈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과거는 더 이상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였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최고급 멤버십 바. 최민호는 최고급 싱글 몰트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GFC 로비에서 겪었던 굴욕감이 분노가 되어 그의 속을 태웠다. 강지윤, 감히 강지윤 따위가 자신을 그렇게 대접해 3년 전 빗속에서 처량하게 울던 그 여자가 어떻게 감히 자신을 1층 로비에 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바텐더에게 술을 더 따르라고 거칠게 소리쳤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자존심의 상처 때문만은 아니었다. 태산전자의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무리한 사업 확장, 핵심 기술 개발 실패, 그리고 아버지인 최 회장의 비자금 문제까지 겹쳐 회사는 거대한 빙산처럼 가라앉고 있었다. 당장 이번 달에 막아야 할 어음만 수천억 원에 달했. 모든 은행이 등을 돌린 지금 유일한 희망은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가진 이노베이트 캐피탈뿐이었다. 최민호는 강지윤이 그 대표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알았다. 그는 처음에는 동명이인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로비에서 마주친 그 얼음 같은 눈은 그가 알던 강지윤이 맞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굴욕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복수라도 하겠다는 건가? 고작 이런 유치한 방식으로 그는 여전히 그녀를 얕보고 있었다. 겨우 돈 좀 만지게 됐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강지윤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안갚음을 하고 있다고 멋대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었다. 적당히 사과하는 척하며 그녀의 비위를 맞춰주고 과거의 정을 들먹이면 넘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3년 전의 그녀처럼 그녀가 감정적이고 순진할 것이라 착각했다. 그때 그의 전화가 격렬하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 뜬 아버지라는 이름에 그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는 술기운을 애써 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네, 아버지, 지금 막.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최 회장의 불호령이 터져 나왔다. 이 쓸모없는 놈, 지금 술이나 처마실 때야. 강지훈 대표는 만났나. 투자 확약은 받아냈어. 최 회장의 목소리는 늙은 사자의 포효처럼 위압적이었다. 최민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니, 그게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 여자가 저를 로비에서 기다리게 하고 시끄럽다. 최 회장의 고함의 바텐더가 움찔했다. 내 놈 자존심 따위가 지금 문제야. 태산전자가 지금 당장 현금이 마르면 부도야. 부도 네가 그동안 싸질러 놓은 똥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그 강지윤이라는 여자가 널 기다리게 했든 내 뺨을 때렸든 상관없어. 당장 내일 무슨 수를 써서든 그녀 앞에 무릎이라도 꿇어 돈을 가져와 못하면 넌 내 아들도 뭣도 아니야. 알겠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최민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강지윤에게 받은 모욕감과 아버지에게 받은 압박감이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결국 통제력을 잃고 손에 쥐고 있던 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를 향해 집어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요란한 소리가 바의 정적을 깼다. 강지윤, 감히 네가. 그의 증오는 이제 그녀가 아닌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아버지와 이 모든 상황을 향해 있었다. 그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터였다. 그는 강지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굴복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최민호는 7번 미팅 라운지. 그 어항 같은 곳에서 15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지만 그는 이곳에서 소란을 피울 수 없었다. 통유리 밖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시선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듯 느껴졌다. 마침내 한 직원이 다가와 그와 그의 팀을 5층에 있는 전문 프레젠테이션 룸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GFC의 다른 모든 공간처럼 차갑고 첨단화되어 있었으며 마치 수술실이나 취조실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와 그의 부하 직원들이 서둘러 노트북과 자료를 세팅했다. 최민호는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매며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다. 그래, 강지윤,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하지만 결국 너도 돈놀이하는 여자일 뿐이야. 태산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게 될 거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갑의 위치에서 시혜를 베풀러 온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확히 약속 시간 10시 30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윤이 그녀의 핵심 분석가 팀과 함께 들어섰다. 어제 회의에서 보았던 그 날카로운 인상의 김 팀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윤은 어떠한 인사말이나 잡담도 없이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그녀는 최민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앞에 놓인 태블릿을 켰다. 시작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최민호는 순간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억지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3년 전 그녀가 알던
다정하고 여유로운 최민호의 가면을 쓰기로 했다. 하하, 지윤 씨. 아니, 강 대표님. 이렇게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군요. 우리가 알던 사이인데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맙시다. 그는 의도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끌어들이려 시도했다. 지윤의 시선은 태블릿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노베이트 캐피탈은 투자 결정을 감상이나 관계로 하지 않습니다. 최 상무님, 오직 데이터와 수익성으로만 판단합니다. 발표에 집중해 주시죠. 시간은 20분 드립니다. 그녀의 말은 최민호의 어설픈 수작을 그 자리에서 잘라냈다. 최민호의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모욕감을 삼키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발표의 제목은 거창했. 태산전자, 프로젝트 타이탄,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선점 전략. 하지만 그 내용은 제목만큼 거창하지 못했다. 최민호는 구체적인 기술 사양이나 시장 분석 데이터 대신 태산그룹의 위대한 유산과 글로벌 네트워크 같은 공허한 단어들만 늘어놓았다. 그는 마치 대학생의 조별 과제를 발표하듯 화려한 그래픽과 미사역으로 본질적인 결함을 숨기려 애썼다. 그의 발표는 태산전자가 이미 개발한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할 기술에 대한 막연한 청사진뿐이었다. 재무 예측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낙관적이었고 경쟁사 분석은 1년 전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분명했다. 최민호는 분석가들을 무시하고 오직 지윤의 눈을 맞추며 말했다. 강 대표님, 보시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입니다. 태산과 이노베이트가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발표가 끝났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윤의 분석가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최민호는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고개도 들지 않고 입을 열었다. 김 팀장.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다. 김 팀장이 즉시 태블릿의 데이터를 메인 스크린으로 전송했다. 최민호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사라지고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김 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재무 예측을 보면 3분기부터 매출이 200% 급증한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이? 최민호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것은 신기술이 적용되면 당연히. 김 팀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신기술의 양산 수율이 30% 미만이라는 내부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핵심 RD 인력 3명이 지난달 경쟁사로 이직한 사실은 왜 누락하셨죠? 최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여성 분석가가 질문을 이어받았다. 22페이지에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겠습니다. 언급된 미국 A사는 현재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B사는 이미 지난 분기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이 상무님이 말씀하신 견고한 네트워크입니까? 태산 측에서 함께 배석했던 실무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최민호는 이제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들, 지금 우리 회사를 사찰한 거야. 이건 경영권 침해. 그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순간
강지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3년 전에 그 눈이 아니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사찰이 아닙니다. 최 상무님,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투자자의 기본 의무인 실사 듀 디리젠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표는 실사라고 부를 것도 없이 인터넷 검색 몇 번만으로도 거짓임이 드러나는 수준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의 개인 스크린에 있던 자료를 메인 화면으로 띄웠다. 화면에 뜬 것은 태산전자에 숨겨진 부채 현황과 차입금 상환 스케줄이었다. 당신이 프로젝트 타이탄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5천억 원. 사실은 차세대 기술 개발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3천억 원과 제2금융권의 단기 차입금 2천억 원을 막기 위한 돌려막기 자금 아닙니까? 최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를 당신이 뭘 안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으로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치부가, 그것도 3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자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지우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떨리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꿰뚫었다. 내가 뭘 아느냐고. 나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죠. 그녀는 스크린에 또 다른 데이터를 가리켰다. 당신의 회사, 태산전자는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기술력도 미래도 없어요. 당신이 오늘 가져온 이 쓰레기 같은 계획서는 투자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입니다. 사기. 최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분석가들은 모두 얼음조각 같은 얼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어떤 동정도 놀라움도 없는 오직 경멸만이 담긴 시선이었다. 최민호는 깨달았다. 그는 덫에 걸렸다. 그는 강지윤을 얕봤고 그녀는 그의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처형했다. 지윤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다. 이노베이트 캐피탈은 부실 기업의 긴급 자금을 수혈해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더더욱 잠재적인 범죄 행위에 자금을 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녀는 김 팀장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미팅 종료합니다. 최민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지윤이 띄운 태산의 처참한 재무제표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그는 모욕을 당했다. 뺨을 맞거나 욕설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압도적인 사실과 논리, 그리고 철저한 능력에 의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한지 공개적으로 발가벗겨졌다. 3년 전 그가 그녀에게 가치가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강지윤은 그의 회사 전체가 가치가 없다고 선언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최민호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그의 등은 이미 차가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를 따라 나온 태산전자의 실무진들은 감히 그의 눈치를 살피지도 못하고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처럼 침통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었다. 사기극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강지윤의 그 경멸 어린 마지막 시선이 그의 뇌리에 낙인처럼 밝혔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내려가는 버튼을 주먹으로 치듯 눌렀다. GFC 건물을 빠져나오는 길은 그가 아침에 들어왔던 길보다 훨씬 더 길고 굴욕적으로 느껴졌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방금 겪은 참담한 패배를 알고 있는 듯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차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 쓰러지며 운전기사에게 소리쳤다. 출발해. 어디든. 그의 통제력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강지윤이 자신을 이토록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처형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분노는 곧장 아버지 최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가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의 두꺼운 원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을 때 최 회장은 놀랍게도 평온한 얼굴로 동양란에 물을 주고 있었다. 늙은 사자는 격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최 회장은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힐끗 쳐다보지도 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면 승부는 끝났나 보군. 최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아버지, 그 여자가. 강지훈. 그 여자가 우릴 모욕했어요. 우리의 모든 자료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어린애 같은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함께 분노해 주기를, 당장이라도 이노베이트 캐피탈을 손봐주겠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천천히 분무기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의 눈은 아들의 격앙된 모습이 아닌 그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모욕 민호야. 아직도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타령이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여자가 똑똑한 거다. 그리고 우리는 돈이 필요한 거고, 전공법이 안 통하면 뒷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 이 바닥의 순리다. 최민호는 아버지의 냉혹한 현실주의에 할 말을 잃었다. 뒷문이라니요. 그 여자는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 회장은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한 거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고급 시각 케이스를 열었다. 그 강지윤이라는 아이. 3년 전 네가 버렸던 그 아이 맞지? 최민호는 주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굴욕이었다. 최 회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렇다면 더 쉽지. 여자란 똑같아. 아무리 강철로 무장한 척해도 결국은 감정에 약하고 돈에 약하지. 3년 만에 그 정도 성공을 이뤘다면 분명 더 큰 욕심을 품고 있을 거다. 최 회장은 시각 끝을 자르며 아들에게 지시했다. 오늘 밤 어떻게든 그 여자를 따로 만나. 네가 직접. 그는 금고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내 아들에게 던졌다. 태산의 이름으로 공식 투자를 요청하는 게 아니야. 너와 그 여자의 개인적인 거래를 제안해. 3년 전의 일은 네가 어쩔 수 없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척해라. 그리고 이걸 건네. 최민호가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의 정보가 담긴 암호화된 USB와 함께 그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대한 크기의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최 회장이 말을 이었다. 투자금 5천억 원이 승인되면 그 계좌로 투자금의 10%, 500억 원을 개인 수수료로 입금해 주겠다고 해. 그리고 그 목걸이는 오해를 풀기 위한 작은 선물이라고 하고 3년 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는 받아주겠지. 최민호는 손에 들린 어마어마한 뇌물의 무게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태산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늙은 재벌 총수의 탐욕과 잔인함이 번뜩였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는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불법 로비스트가 되어야 했다. 그날 밤
지우는 GFC의 불이 대부분 꺼진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최민호에게 날린 일격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것은 본 게임을 위한 탐색전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들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특히 최 회장 같은 늙은 여우가 분명 다른 수작을 부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팀은 이미 태산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었다. 사무실을 나서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 그곳에서 최민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낮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피곤하고 고뇌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절박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지윤아. 아니, 강 대표님. 잠시만 얘기 좀 합시다. 제발. 지윤은 경멸을 감추지 않았지만 멈춰섰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공식적인 업무는 끝났습니다. 최 상무님, 사적인 용무라면 거절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처럼 울렸다. 최민호는 그녀의 냉담함에 움찔했지만 아버지의 지시를 떠올리며 연기를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윤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3년 전.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셨고 나도 어렸어. 널 그렇게 보낸 거 매일 밤 후회했어.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떨렸지만 지우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탐욕과 절박함을 놓치지 않았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최민호로 하여금 그녀가 동요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 하지만 태사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그는 주머니에서 그 벨벳 주머니를 꺼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건 태산그룹의 공식 제안이 아니야. 그가 지윤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이건 나와 지윤이 우리 둘만의 거래야. 그는 그녀의 손에 주머니를 억지로 쥐어주려 했다. 이 안에 든 건 3년 전 내가 너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작은 사과야. 그리고 USB에는 우리의 파트너십 조건이 들어있어. 그는 지윤의 눈을 애써 맞추며 말을 이었다. 5천억 원. 그 돈만 승인해주면 지윤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아니, 그 USB 안에 적힌 대로 500억 원. 스위스 계좌로 누구도 모르게 너와 나 둘만의 비밀로. 그는 그녀가 당연히 이 거대한 금액에 넘어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3년 전 그녀를 돈 때문에 버렸듯 이제 돈으로 그녀를 사려 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에게 내밀어진 그 천박한 벨벳 주머니와 그 안에 담긴 더러운 제안을 내려다 보았다. 최민호는 그녀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밟기로 했다. 지윤아, 우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이 일만 잘 풀리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독립해서 너와 함께.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지윤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날카롭게 최민호의 심장을 찔렀다. 최 상무님, 당신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군요. 그녀는 벨벳 주머니를 받아들지 않았다. 최 상무님, 당신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군요.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워 한밤중에 텅 빈 복도를 갈랐다. 그녀의 시선은 최민호가 내민 벨벳 주머니가 아닌 그의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분노나 혹은 탐욕스러운 망설임이 아닌 완벽한 경멸이었다. 최민호는 순간 당황했다. 지훈아,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진심이야. 500억이라고. 네가 평생 만져볼.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지훈이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는 듯한 몸짓으로 그가 내민 손과 주머니를 무시했다. 당신은 아직도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경멸이 서려 있었다. 3년 전, 당신은 내 아버지의 회사가 망했다는 이유로 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오늘 당신은 내 양심에 500억이라는 가격표를 붙이려 하는군요. 당신이 매기는 가치라는 건 고작 그런 것입니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최민호의 자존심을 찔렀다. 최민호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말조심해 강지훈, 네가 아무리 이노베이트 대표라고 해도 이 돈은. 그는 다시 한번 주머니를 그녀의 눈앞에 흔들었다. 이 돈이면 내 회사를 몇 개는 더 살 수 있어. 과거는 잊어. 이게 현실이야. 그냥 눈 한번 감고 받아들여. 너와 나 둘 다에게 좋은 일. 내가 왜 당신의 더러운 제안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지훈이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 비슷한 것이 떠올랐다. 그것은 얼음 위에 그어진 칼자국처럼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다. 당신이 전공법으로 안 되니 반드시 이날고 천박한 방식으로 접근할 줄 알았거든요. 당신 아버지, 최 회장님의 방식이겠죠. 최민호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말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가 내민 벨벳 주머니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지우는 그가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을 켰다. 당신은 내가 고작 500억 원의 뇌물에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최 상무님, 당신은 당신 회사의 규모는커녕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낮에 회의실에서 보았던 재무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의 지배 구조도와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여러 은행에서 오고 간 천문학적인 자금이체 내역이었다. 최민호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것은 그와 그의 아버지가 수년에 걸쳐 구축한 비밀 비자금 네트워크였다. 이걸 네가 어떻게. 이건 불법 사찰이야. 최민호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다.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불법 사찰이 아닙니다. 투자 위험 분석이죠. 우리는 부실 기업에 투자하지 않지만 범죄 기업에는 더더욱 투자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당신네 프로젝트 타이탄이요. 그녀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훌륭한 위장이더군요. 실체도 없는 프로젝트에 RD 비용으로 수천억을 쏟아붓는 척 하면서 실은 그 돈을 전부 이 유령 회사들로 빼돌리고 있었더군요.
태산전자를 구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최 회장 일가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죠. 지윤의 손가락이 또 다른 항목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 중 상당 부분, 약 1천억 원 정도가 마카오의 한 카지노 VIP 계좌로 흘러 들어갔군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최민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계좌, 낯이 익지 않습니까? 최민호 상무님, 당신의 여권 정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데요. 네이스. 최민호는 등 뒤에 차가운 대리석 벽에 부딪혔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그가 굳게 쥐고 있던 벨벳 주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차르르. 묵직한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싸구려 유리 조각처럼 처참하게 굴러다녔다. 500억 원의 뇌물. 그 상징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태산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거액의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그는 함정에 빠졌다. 강지윤은 처음부터 그에게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뇌물을 바치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윤은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나에게 500억을 뇌물로 제시했죠. 이미 당신이 횡령한 돈의 일부로 당신의 더 큰 범죄를 덮어달라고 그녀는 최민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그는 벽에서 몸을 떼지 못했다. 당신이 3년 전 나를 버렸을 때 난 당신이 적어도 영리한 사업가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처럼 낮아졌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최민호의 고막을 아프게 찔렀다. 하지만 당신은 그냥 멍청한 도둑놈에 불과했군요. 아버지 돈이나 훔쳐서 도박이나 하는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지우는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 벽에 기대어 무너진 남자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최 상무님, 다시 한번 말하죠. 그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3년 전의 슬픔도 지금의 분노도 없었다. 오직 얼음 같은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당신의 회사는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부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지훈의 모습이 사라지고 최민호는 거대하고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흩어진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비웃듯 차갑게 반짝였다. 그는 강지윤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에 의해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강지윤의 모습이 사라지자 최민호는 복도 바닥에 흩어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5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보석은 이제 그의 처참한 실패를 상징하는 유리 조각에 불과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강지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횡령, 도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사기극까지.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듯 그 건물을 빠져나갔다. 지우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40층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심장은 3년 전 그 빗속에서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명료한 목적의식 때문이었다.
최민호의 뇌물 제안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것은 태산그룹의 부패가 단순한 경영 실책이 아닌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임을 확증하는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방어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즉시 핵심 보안팀과 김 팀장을 포함한 소수의 임원들을 비상 소집했다. 지금부터 태산을 단순 투자 검토 대상에서 적대적 위험 관리 대상으로 격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의 정적 속에서 얼음처럼 울렸다. 김 팀장, 우리가 확보한 모든 자금 흐름 데이터를 검찰 특수부에 넘길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비서실 직통 전화가 울렸다. 이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GFC 건물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을 의미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1층 보안실입니다만 박진석이라는 분이 대표님을 뵙지 않으면 죽어도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하십니다. 프로젝트 타이탄의 진짜 주인이라고. 지은의 눈이 가늘어졌다. 프로젝트 타이탄의 진짜 주인. 최민호의 그 허술한 발표 자료 속에서 유일하게 흥미로웠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녀의 정보팀은 이미 태산전자의 RD 부서가 6개월 전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으며 핵심 엔지니어 몇 명이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40층 보안 회의실로 데려와요. 철저히 검색하고 몇 분 후 한 남자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로 들어섰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값싼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헬쑥했으며 눈은 편집증 환자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광적인 분노와 지성이 함께 불타고 있었다. 그는 강지윤을 보자마자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이 이노베이트 캐피탈 대표입니까? 당신이 오늘 최민호 그 자식을 만났다는 기사를 봤소. 지윤은 보안 요원들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방음 처리가 된 문이 닫히자 그녀는 차가운 물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진정하고 말씀하세요. 박진석 씨, 당신이 프로젝트 타이탄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남자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다. 박진석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최민호, 그 자식은 사기꾼입니다. 아니, 최 회장과 그 아들은 날강도들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뼈에 사무친 원한이 서려 있었다. 프로젝트 타이탄은 내 평생의 역작이요. 차세대 AI 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가 10년을 바쳐 개발한 반도체 아키텍처입니다. 그는 자신이 태산전자의 수석 연구원이었으며 기술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던 최민호가 당장 성과를 내라며 그를 압박했다. 그들은 내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 데이터를 부풀려서 투자자들을 속이라고 지시했소. 내가 거부하자. 그들은 박진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내가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누명을 씌워 나를 해고했소. 그리고 내 모든 연구 자료와 데이터를 빼앗아갔습니다. 지우는 숨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민호가 발표했던 그 조잡한 계획서는 박진석의 위대한 연구를 흉내낸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들은 기술을 개발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의 아이디어를 훔쳐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기극의 희생양이 바로 이 남자. 박진석이었다. 지우는
박진석의 억울함 속에서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재벌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한 개인의 삶과 꿈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최민호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과 박진석처럼 힘 있는 자들의 탐욕에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의 문제였다. 최민호가 훔쳐간 것은 내 기술뿐만이 아니오. 박진석이 가방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꺼냈다. 그들은 내가 멍청하게 당할 줄 알았겠지만 난 모든 것을 백업해 두었소. 내 원본 기술 데이터뿐만 아니라 최민호가 나에게 사기를 지시했던 녹음 파일, 그리고 그들이 내 연구 자금을 어떻게 횡령해서 다른 곳으로 빼돌렸는지에 대한 내부 자료까지. 전부 다. 지우는 그 하드 드라이브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가진 것은 태산의 외부 자금 흐름을 추적한 데이터였다. 하지만 지금 박진석이 내민 것은 그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증명할 내부의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이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태산그룹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박사님, 지훈이 처음으로 그를 직함으로 불렀다. 이 자료를 저에게 주시겠다는 건 무엇을 원하십니까? 박진석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의,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 회장 부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리고 내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는 것, 내 프로젝트 타이탄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결의가 뜨거운 불길로 타올랐다. 좋습니다. 박사님, 당신과 나는 같은 적을 가졌고 같은 목표를 가졌군요. 그녀는 즉시 김 팀장과 법무팀을 회의실로 다시 불러들였다. 지금부터 이노베이트 캐피탈은 박진석 박사님과 공식적으로 협력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태산그룹의 범죄를 입증할 파트너입니다. 그녀는 박진석을 법무팀 소속의 특별 고문으로 즉시 위촉하고 그에게 GFC 내 가장 안전한 보안 사무실과 경호 인력을 제공했다. 김 팀장, 박사님의 내부 자료와 우리의 외부 자금 추적 자료를 즉시 통합 분석하세요. 법무팀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 회장 부자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기술 탈취에 대한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워룸은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지훈의 분석가들과 법무팀, 그리고 박진석이 합류한 기술팀은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공성망치를 만들고 있었다. 박진석의 기술 데이터는 최민호가 R&D 비용으로 위장에 빼돌린 자금이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연구에 쓰이지 않았음을 완벽하게 증명했다. 그것은 지훈이 확보한 해외 비자금 계좌와 정확히 일치했다. 지훈은 거대한 스크린에 뜬 거미줄처럼 얽힌 태산의 범죄 네트워크를 바라보았다. 3년 전 그녀는 그 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 오늘 그녀는 그 힘의 심장을 꿰뚫을 칼을 손에 쥐었다. 박사님, 지훈이 말했다. 이제 곧 당신의 기술이 세상에 나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쓰레기부터 치워야 합니다. 그녀의 눈은 서울의 새벽빛보다 더 차갑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민호가 거의 기다시피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졌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챙길 경황조차 없었다.
그는 늙은 사자처럼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최 회장 앞에 무너지듯 섰다. 아버지,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잠겨 있었다. 그 여자가 강지윤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비자금,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마카오, 제 계좌까지. 최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이 사라졌다. 그가 쥐고 있던 시가가 손가락 사이에서 부서져 내렸다. 뭐, 그 마카오 계좌까지 안다고. 그것은 그들의 완벽한 범죄 네트워크에서 유일하게 아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노출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뇌물조차 통하지 않았다. 강지윤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처형인이었다. 멍청한 놈, 최 회장의 고함이 회장실을 울렸다. 그는 아들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내 놈의 도박 버릇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망치게 생겼어. 하지만 분노는 짧았다. 늙은 재벌 총수의 눈에는 이제 생존을 위한 절박함과 잔인함만이 남았다. 그는 강지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공법 A안과 뇌물 B안이 실패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파괴 시안 뿐이었다. 최 회장은 즉시 그의 해결사들을 호출했다. 수십 년간 태산그룹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전직 언론인 출신의 홍보 담당 임원, 그리고 법조계와 정계의 검은 커넥션을 알고 있는 법무팀 고문이었다. 지금부터 비상사태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다. 이노베이트 캐피탈. 강지윤 그 계집을 무너뜨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당장. 그의 지시는 즉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그날 밤이 채가기도 전에 대한민국 언론계와 증권가 찌라시, 정보지에 독이 든 화살입이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공격은 태산을 변호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노베이트 캐피탈을 공격하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기사들은 경제지에 익명 칼럼 형식을 띄었다.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마이더스의 손, 그 이면의 검은 거래, 기업 사냥꾼 강지윤 대표, 그녀의 위험한 자금줄. 기사들의 논리는 교묘했다. 그들은 강지윤을 기업 사냥꾼이자 약탈적 자본가로 몰아갔다. 그녀가 태산전자처럼 경영난을 겪는 유망한 기업들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약점을 잡아 흔들고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폭락시킨 뒤 헐값에 인수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태산그룹은 순식간에 무능한 경영진에서 사악한 자본에 맞서는 피해자로 둔갑했다.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다. 아침부터 수백 통의 전화가 빗발쳤다.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 언론사들의 확인 요청, 그리고 동요하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GFC 40층을 뒤흔들었다. 홍보팀은 쏟아지는 가짜 뉴스를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펀드는 신뢰로 먹고 사는 조직이었다. 그 신뢰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최 회장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럽고 치명적인 개인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가 고용한 사이버 레카들이 조직적으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강지윤 대표, 뉴욕 월가 시절의 추악한 스캔들, 그녀의 성공 뒤에 숨겨진 중국계 검은 자본의 실체, 그리고 가장 악랄한 루머가 터져나왔다. 3년 전 그녀와 최민호의 관계를 교묘하게 비튼 내용이었다. 속보, 이노베이트, 태산 공격의 진짜 이유.
강지윤 대표, 최민호 상무와 과거 원한 관계. 그 기사는 지윤이 개인적인 원한, 즉 실현의 복수를 위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 기업을 고의로 파괴하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모든 전문성과 공적인 분노는 순식간에 버림받은 여자의 치졸한 복수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란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타올랐다. 그녀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다. 밖에서는 그녀의 회사와 명예를 파괴하려는 여론전이, 안에서는 태산의 범죄를 입증할 법적 증거를 완성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전사적인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동요하는 임직원들 앞에서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격받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진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했다. 그들은 진흙탕 싸움을 원하지만 우리는 진흙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루머가 아니라 데이터와 사실입니다. 그녀는 홍보팀에게는 모든 반박을 중단시키고 단 하나의 공식 성명만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노베이트 캐피탈은 최고의 윤리적 기준 하에 운영됩니다. 현재의 근거 없는 비방은 당사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심각한 기업 범죄의 주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이 아닌 사법 당국의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것은 태산그룹을 향한 마지막 경고장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법무팀과 박진석 박사가 있는 워룸으로 향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최 회장이 검찰과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 우리를 방해하기 전에 그들이 반격할 틈조차 주지 못할 완벽한 증거 자료를 완성해야 합니다. 미디어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증거를 엮어나갔다. 박진석 박사의 내부 자료와 지훈의 외부 자금 추적 데이터가 하나의 거대한 범죄 기소장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전쟁은 최고조에 달했다. 밖에서는 강지훈을 악녀로 만드는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고 40층 안에서는 태산의 숨통을 끊을 법률 문서가 마지막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다. 마침내 법무팀장이 두꺼운 고소장 뭉치를 들고 지훈의 책상 앞에 섰다. 대표님, 완성됐습니다. 최민호의 횡령, 최 회장의 배임, 그리고 기술 탈취까지. 그들의 뇌물, 제한 시도 녹취록까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자신을 향해 지저대는 듯한 서울의 소란스러운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3년 전 그 빗속에서의 절망이 아닌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결연했다. 좋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언론의 질문에는 이 문서로 대답하죠. 지금 즉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제출하세요.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거대 기업의 운명이 걸린 긴급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전날 밤부터 쏟아진 이노베이트 캐피탈과 강지윤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로 인해 주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어떤 이들은 태산을 옹호했고 어떤 이들은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한 경영진을 비난했다. 공기 중에는 분노와 의심, 그리고 파산 직전의 절박함이 독가스처럼 퍼져 있었다. 단상 위에 선 최 회장은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노련한 연기자의 가면을 썼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태사는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우리의 경영 실책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주먹으로 단상을 내리치며 강지윤이 준비한 언론 플레이의 맞불을 놓았다. 태산의 차세대 기술을 헐값에 빼앗으려는 사악한 기업 사냥꾼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강지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효과가 있었다. 일부 주주들은 기업 사냥꾼 물러가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최 회장 옆에 선 최민호는 아버지의 이 교묘한 여론전에 힘입어 안색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는 강지윤이 감히 이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눈이 먼 악녀로 낙인 찍힐 터였다. 그들은 이 혼란을 틈타 긴급 자금 수혈 안건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작정이었다. 최 회장이 의사봉을 들고 안건 상정을 외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안건 반대합니다. 강당 뒤편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얼음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얼려버렸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지윤이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법무팀과 보안 요원들이, 그리고 그녀의 바로 옆에는 헬쑥하지만 결연한 표정의 박진석 박사가 서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최민호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박진석 네가 감히 여길 왜? 그의 경악에 찬 외침은 그가 언론에 퍼뜨린 모든 루머가 거짓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최 회장의 얼굴도 사색이 되어 굳어졌다. 지우는 그들의 경악을 무시하고 주주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강당을 울렸다. 그녀는 단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주석 중앙에 마련된 발언대로 향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이노베이트 캐피탈 대표 강지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이분은 태산전자가 여러분의 돈으로 개발 중이라고 선전했던 프로젝트 타이탄의 진짜 주인이신 박진석 박사님이십니다. 박진석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6개월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패배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전사였다. 저는 태산의 최 회장 부자에게 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발언은 명료했다. 최민호 상무는 제게 기술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고 제가 거부하자 저에게 기술 유출 누명을 씌워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기술을 훔쳤습니다. 거짓말마, 저놈은 우리 회사 기밀을 빼돌린 범죄자야. 최민호가 단상에서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박진석은 기다렸다는 듯 그의 낡은 가방에서 하드드라이브를 꺼내 연단에 설치된 시스템에 연결했다.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떠 있던 태산의 로고가 사라지고 두 개의 화면이 동시에 나타났다. 하나는 박진석의 원본 설계 데이터였고 다른 하나는 최민호가 제출한 조잡한 투자 제안서의 데이터였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박진석이 외쳤다. 왼쪽이 제 원본입니다. 오른쪽은 그들이 훔쳐간 제 기술을 흉내낸 껍데기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이 기술을 완성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박사님, 그냥 대충 숫자만 부풀려요.
투자만 받으면 그만인데. 최민호의 오만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과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최 회장은 보안 요원들에게 당장 스크린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아수라장이 된 장내를 뚫고 이번에는 강지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기술 탈취와 사기극.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주 여러분, 그녀의 시선이 단상의 최 회장 부자를 꿰뚫었다. 태산전자는 여러분에게 자금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지만 사실 그들은 돈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빼돌리기에 바빴습니다. 지윤의 말과 동시에 스크린은 그녀의 팀이 완성한 자금 흐름도로 바뀌었다. 수십 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스위스 계좌, RD 비용으로 위장된 수천억 원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은 프로젝트 타이탄이 아니라 바로 이 유령 회사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최 회장 일가의 비밀 금고로 말입니다. 지우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마카오 VIP 카지노라는 이름과 함께 최민호의 여권 번호와 일치하는 계좌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최민호 상무 개인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사기꾼들, 내 돈 내놔, 당장 저들을 체포해. 고함과 욕설이 강당을 뒤덮었다. 스크린 한쪽에 떠있던 태산전자의 실시간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 수직선으로 변했다.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대한 탑, 태산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최민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을 파멸시킨 강지윤을 향해 단상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이건 전부 너 때문이야. 내깐년의 복수심 때문에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가 언론에 퍼뜨렸던 개인적인 원한이라는 루머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기도 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저지했지만 지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남자를 3년 전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발버둥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복수라고 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선명하게 울렸다. 아니요. 최 상무님,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실사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3년 전, 당신은 나에게 비즈니스적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과 당신의 회사를 공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진실만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0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바로 그때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이번에는 주주들이나 언론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세도에 들어왔다. 그들은 혼란을 뚫고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동진 회장과 최민호 상무를 긴급 체포합니다. 최 회장과 최민호는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인맥이 검찰의 수사를 막아줄 것이라 끝까지 믿었다. 하지만 강지훈과 박진석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명적이어서 그 어떤 외압도 통하지 않았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수사관들이 두 사람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 부자가 그들의 왕국에서 모든 주주와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최민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강지윤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왜 3년 전 빗속에서 울던 그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파멸시킬 수 있었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지유는 그저 그 모습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3년 전의 비는 그쳤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을 뿐이었다. 태산그룹의 붕괴는 빠르고 절대적이었다. 주주총회장에서 현직 회장과 후계자가 동시에 긴급 체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를 강타했다. 수십 년간 정계와 재계를 쥐락펴락했던 거대한 탑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강지윤이 가한 마지막 일격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태산의 주식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고 채권단이 즉시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지윤을 기업 사냥꾼, 복수심에 불타는 악녀로 몰아세우던 언론은 하룻밤 사이에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그들은 이제 강지윤을 부패한 재벌의 민낯을 드러낸 정의의 문지기, 냉철한 데이터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은 윤리적 투자자로 칭송했다.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사무실에는 정부 기관과 연기금의 투자 문의가 쇄도했다. 신뢰는 최고의 자산이었고 강지윤은 그 신뢰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증명해냈다. 최 회장 부자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되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질수록 그들의 범죄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민호가 강지윤에게 건네려 했던 500억 원의 뇌물과 바닥에 굴러다니던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들의 오만함과 부패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의 여론은 들끓었고 그 어떤 정치적 외압도 통하지 않았다. 강지윤은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3년 전 그날의 비와 오늘 법정의 건조한 공기를 동시에 떠올렸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민호를 보았다. 최고급 슈트 대신 수인 번호가 새겨진 죄수복을 입은 그는 3년 전 호텔 앞에서 그녀를 밀치던 그 오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공포에 질려 모든 죄를 아버지에게 떠넘기려 발버둥치는 초라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검사의 질문에 흔들림 없이 3년 전의 파혼부터 마지막 뇌물 제안의 순간까지 모든 사실을 건조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통쾌함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명확한 사실관계만이 존재했다. 최민호는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그 순간 자신의 내면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법정에 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최동진 회장과 최민호 상무는 각각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대한민국 재벌 총수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몰락은 구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태산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부실한 계열사들은 파산했고 그나마 가치 있던 자산들은 경쟁사들에게 헐값에 매각되었다. 그리고 오늘 서울의 하늘은 3년 전 그날의 폭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눈부시게 맑았다.
GFC 스시안. 강지윤의 사무실은 따뜻한 봄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활기차게 빛나는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그녀가 정복해야 할 전장이었던 스카이라인은 이제 그저 그녀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일 뿐이었다. 3년 전 그녀는 저 도시의 가장 낮은 곳,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울고 있었다. 비에 젖은 생쥐처럼 초라했다. 그 빗소리는 오랫동안 그녀의 귓가를 떠나지 않는 악몽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것은 차가운 빗물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빗속에서 우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우를 뚫고 나와 마침내 맑게 갠 하늘 그 자체가 되었다. 최민호라는 이름. 이제 그 이름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철저한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처리해야 할 부실 자산에 불과했다. 그녀가 얻은 평화는 복수의 완수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무너진 것들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인터폰이 조용히 울렸다. 김 팀장의 목소리였다. 대표님, 타이탄 다이내믹스의 2차 투자 라운드 최종 보고서입니다. 1차 투자금으로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성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50%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서 이미 샘플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타이탄 다이내믹스. 그것은 박진석 박사가 태산의 굴레를 벗고 설립한 새로운 회사의 이름이었다. 강지윤은 태산의 잔해를 처리하는 대신 그곳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었던 진실, 즉 박진석의 기술에 투자했다. 그녀는 그에게 돈뿐만 아니라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최고 인재들을 붙여주어 투명하고 강력한 지배 구조를 만들도록 도왔다. 프로젝트 타이탄은 사기극의 이름에서 진정한 혁신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우는 창가에서 돌아서 책상에 앉았다. 3년간 그녀의 얼굴을 지배했던 얼음장 같은 냉정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적이고 결단력 있는 리더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 팀장, 2차 투자 승인합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그들이 연구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세요. 이것이 이노베이트 캐피탈이 추구하는 미래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죽 동전 지갑을 꺼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 그녀는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3년 전, 이 지갑을 붙들고 복수를 맹세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복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믿었던 정직함과 성실함의 가치가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낸 것이었다. 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다음 일정입니다. 싱가포르 국부 펀드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재킷을 걸쳤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분노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사무실을 벗어나 다음 도전을 향해 가볍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3년 전의 비는 완벽하게 그쳤다.